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즐겨보던 채널의 업로드 주기가 점점 길어진다. 늘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다. 사실 채널명을 말하면 누구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꽤 유명한 괴담 낭독 채널이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틀어놓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채널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올라오던 영상 업로드가 점점 미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편집이 좀 오래 걸리나 보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게 점점 길어지더니 한 달이 다 되어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생겼다. 이상하단 댓글도 달리고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궁금해하는 글들이 많아졌지만 채널장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정말 오랜만에 새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사실은 아직 거기 있어요 였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평소 친근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집 밖에 그게 있어서예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영상은 그대로 끝났다. 그 이후 다시는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다. 채널 주인장이 실제로 무슨 일을 겪었는진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난 여전히 자기 전에 그 채널을 확인한다는 거다. 그리고 가끔 우리 집 현관문 너머에서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다음 이야기는 미친 회사. 미친 회사.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면접 때부터 면접관이 계속 웃으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은 모두 가족처럼 지내요 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거든. 입사하고 첫날 다들 미소를 띠면서 환영해줬어. 과도하게 친절한 분위기가 조금은 불편했지만 나쁘지 않았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회사 사람들은 언제나 웃고 있었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웃었지. 아무도 아프거나 결근하지 않았고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도 없었어. 마치 회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조용히 다가가 보니까 직원들이 복도에 둥글게 서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지. 그때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려 퍼졌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우리와 가족이 될 준비 되셨나요? VHS 비디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중고 가게에서 오래된 VHS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어. 검은색 케이스에 먼지가 덮여 있었고 레이블은 누렇게 변색된 채 1993년 여름이라고만 써져 있었지. 원래 레트로한 물건을 좋아해서인지 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서 집으로 가져왔어.
오랜만에 창고에서 녹슨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는데 처음엔 아무런 화면도 나오지 않았어. 잠깐 동안 화면이 지직거리고 잡음이 흐르다가 순간적으로 화면이 선명해졌지. 영상 속 배경은 내가 사는 마을의 오래된 놀이터였어. 지금은 철거된 지 오래된 그 놀이터가 너무 선명히 찍혀 있었지. 화면 속에는 아이들 몇 명이 있었는데 멀리서 촬영된 탓인지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마치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듯이 계속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내려왔어. 이상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동작이 점점 빨라졌고 화면도 흔들리며 왜곡되기 시작했어. 점점 보기 불편해져서 비디오를 멈추려고 했는데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 거야. 손으로 직접 버튼을 누르려고 플레이어에 다가갔는데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정지하면서 아이들이 일제히 화면을 응시했어.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야. 소름이 끼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급히 꺼버렸지만 전원이 꺼진 화면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소는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어. 며칠 후 가게에 찾아가 테이프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 중고 가게는 이미 폐점한 상태였고 간판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어. 지금 그 비디오는 내 방 책장에 숨겨져 있어. 가끔 밤에 조용히 있을 때면 누군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가 되어 있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 내 방은 똑같았는데 왠지 느낌이 낯설었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완전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 처음엔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고 얼굴을 만져봤어. 수염이 까슬까슬하게 손바닥을 찔렀고 두꺼운 손가락과 투박한 손등이 보였어. 분명히 내 모습은 아니었지. 혼란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나온 목소리마저도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해봤어. 사진 접속 내 모습은 전부 낯선 남자였고 연락처에 지정된 사람들도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 마치 처음부터 내가 이 남자로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지. 두려움에 휩싸여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모두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날 피했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정신없이 생각했지.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어.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내 얼굴은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 이젠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조차 잘 기억도 안 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난 이 낯선 남자의 모습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난 항상 실시간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낭독하는 스트리머였어.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게 내 콘텐츠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내 방송을 즐겼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방송을 시작했어. 이야기를 읽다 보니 한 시청자가 혼자 있는 집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왔더라고. 난
마저 할게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왔더라고. 난 별 생각 없이 사연을 읽기 시작했지. 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밤만 되면 현관문 밖에서 누가 서성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 방 현관 쪽에서도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환청인가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낭독했지. 어느 날 밤 결국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낭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로 내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채팅창에선 사람들이 농담하는 거냐고 웃었지만 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죠. 실제 내 집 현관문도 삐걱대면서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 난 벌떡 일어나서 문 쪽을 바라봤지만 그 순간 화면이 멈추면서 방송이 끊겼어. 며칠 후 방송을 다시 켰을 땐 시청자들은 그날 방송이 연출이었다고 믿었지만 난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 뒤로 난 더 이상 생방송을 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뭔가 깔끔하네요. 네, 뭔가 좀 딴 데로 잘 안 새고 깔끔한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그거죠? 평생 크로마키 앞에서 사과하는 스트리머 이거죠? 아, 아까 읽는데 이거 봐가지고 갑자기 웃음 터져갖고. 자, 좀 이야기에 맞게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네, 좀, 네. 아니, 좀 그런가? 너무 장난스럽나요? 네. 원래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크로마키 앞에서 사고하는 스트리머라는 이야기고요. 네. 처음엔 단순한 해명이었어. 어떤 클립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이 화를 냈지. 그래서 스트리머는 조용히 카메라 앞에 섰어. 초록색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평범한 책상 하나, 마이크 하나를 두고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 제 의도가 그렇게 전달될 줄 몰랐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고 대부분의 시청자도 그걸 받아들였어.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논란이 터졌고 그 뒤로 그는 매일같이 크로마키 앞에 섰어. 누군가 농담처럼 24시간 사과 채널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 사과를 조롱했지. 하지만 이상한 건 점점 그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말투도 기계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문은 항상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 대신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는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잊었고 채널은 이제 거의 아무도 찾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계속 방송을 켜고 있었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복장으로. 배경의 크로마키엔 가끔 이상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곤 했어. 익숙하지 않은 건물 복도,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그림자.
누군간 그게 CG 연출이라고 했고 누군간 그가 방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어. 나도 한번 방송을 켰다가 꺼버렸어. 그 사람의 눈이 분명히 내 쪽을 보고 있었거든. 그는 지금도 매일 사과하고 있어. 누구에게 무슨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진 이제 아무도 몰라. 하지만 크로마키 너머 초록빛 속 어딘가엔 아직도 그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착한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내 말도 항상 잘 들어주고 어떤 날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 아침을 챙기고 날씨가 추워지면 말없이 내 코트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지.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했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너무 착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내가 뭔가 불평을 하면 말도 안 되게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면 얼굴에선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마치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사람처럼. 어느 날 그의 집에 갔는데 서랍 하나가 잠겨 있었어. 별 생각 없이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가 정색을 했어. 그건 그냥 예전 물건들이야. 건드리지 마.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스쳤어. 분노, 두려움.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날 밤 몰래 서랍을 열어봤어. 자물쇠는 너무 쉽게 열렸고 안엔 사진들이 들어있었지. 그런데 사진 속에 있었던 건 나였어.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의 나. 출근길, 친구와 있는 모습,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심지언 내가 아프다고 혼자 병원에 갔던 날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그리고 사진들 사이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 착하게만 하면 계속 곁에 있을 거야. 그치? 그날 이후로 난 그에게 아무런 말도 못해. 여전히 그는 나에게 너무 착한 남자친구야. 날 위해 뭐든 해주는 사람. 다만 이제 내가 뭘 하든 그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와,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 되게 GPT가 점점 진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감정이입을 좀 해서 해볼까요? 네. 주식이 폭락했다. 다들 말했어. 절대 안 망할 거라고. 그 회사는 인공지능, 바이오, 메타버스, 우주항공,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 다 손을 대고 있었거든. 마치 미래 자체를 사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지. 주변에서 너도 나도 투자하라고 하더라고. 나도 결국 모아둔 적금을 다 깨고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서 넣었어. 첫 몇 달은 꿈 같았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밤마다 포르쉐의 색상을 고르고 부모님 집 리모델링 견적을 내고 이미 벌어진 부를 계획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차트가 멈췄어.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멈춘 거야. 몇 분, 몇 시간, 하루, 이틀. 다들 패닉이었지. 공지는 없었고 회사는 침묵했어. 뉴스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지.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밤 갑자기 푸시 알림이 떴어. 공지. 당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웃었어. 누가 장난이라도 친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있던 방에 불이 나갔어. 컴퓨터 화면만 켜져 있었는데 모든 주식 그래프가 동시에 0으로 떨어졌어. 마치 숨이 꺼지는 소리처럼 한 번에. 다음날 그 회사 건물로 달려갔는데 거긴 이미 폐허였어. 건물 외벽엔 오래전에 철거된 듯한 흔적만 남아있었고 아무도 그 회사를 기억하지 못했어. 지금도 내 증권 앱엔 그 주식이 그대로 있어. 가격은 0원. 팔 수도 없고 삭제도 안 돼. 가끔 한밤중에 앱을 켜면 그래프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게 보여. 누군가 여전히 그 주식을 사는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넘긴 건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곧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남기게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내용이죠. 그랬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매일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남성이란 이야기고요.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 나타났어. 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 말도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다만 매일 아침 7시 38분 버스가 도착할 무렵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줄 맨 앞으로 걸어가면서 먼저 타곤 했어. 다들 짜증났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 괜히 말을 걸었다가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았거든.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줄을 서라고 소리쳤는데 그 남자가 그를 쳐다봤지.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잠깐 마주친 것뿐인데 그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다신 보이지 않았어. 이상한 건 아무도 그 남자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언제 탔는진 다들 아는데 어디서 내리는진 아무도 몰라. 버스 기사도 그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어. 마치 그 존재를 못 봤다는 듯이. 어느 날 난 용기를 냈어. 그 남자가 줄을 새치기 하려는 순간 한 발 앞으로 나가서 막아섰지. 줄 서셔야죠. 그렇게 말했어. 그의 눈이 나를 향했을 때 정말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 피부가 살짝 뒤집히는 느낌. 몸 안의 장기들이 잠깐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위화감.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쳐갔고 난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어. 버스는 도착했고 그는 타고 갔지. 그날 이후 난 매일 정류장에 나가고 있어. 줄 앞에 서서 7시 38분을 기다리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먼저 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떤 눈빛으로 보든 상관없어. 나도 어디서 내리는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요즘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반복되는 말만 해.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도 전부 동시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 진짜 웃기다. 대박이다. 그거 알아? 마치 무한루프 속에 들어간 말들처럼. 근데 정작 뭐가 웃긴지도 뭘 알아야 한다는 건지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 그냥 말하는 행위 자체만 남아있는 느낌이야. 나도 처음엔 그저 요즘 사람들이 무관심해졌다고만 생각했어. 다들 스마트폰에 빠져서 눈빛도 온기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 하나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을 때였어. 그 애는 늘 엉뚱한 농담을 하고 이상한 데에 집중을 하던 애였거든. 근데 만난 순간 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얼굴은 똑같은데 말투가 교과서 같고 내 농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라고. 그 애가 아니라 그 애의 껍데기 같았어. 더 소름 돋는 건 그날 이후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걔처럼 변해갔다는 거야.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 내가 매일 가던 편의점 점원까지. 다들 너무 친절하고 말은 너무 매끄러운데 무언가 빠져있어. 마치 누군가 그 사람을 관찰한 뒤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조립한 것처럼. 그리고 어제 내가 자주 가던 도서관에서 어떤 남자랑 눈을 마주쳤어. 그 순간 난 확신했어. 그는 나 같은 쪽이 아니었어. 웃고 있었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은 했지만 입이 안 움직였어. 난 바로 도망쳤어. 지금도 밖에선 사람들이 웃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척하고 있어. 하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도 아직 사람이 맞는 걸까?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내가 팬사인회에서 최애를 보자마자 도망친 이유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데뷔 때부터 좋아했던 아이돌, 모든 영상, 사진, 공방 후기도 빠짐없이 챙겼고 앨범도 여러 장씩 샀어. 결국에 팬사인회에 당첨됐고 진짜 꿈 같았지. 머릿속으론 할 말도 다 정리해뒀어. 어떤 표정으로 웃을지, 뭐라고 인사할지도. 근데 이상한 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였어. 팬사인 회장 입구에 발을 디딘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조명, 음악 소리, 모든 게 갑자기 이질적으로 느껴졌어. 마치 연극 무대 뒤편에 잘못 들어온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가, 내 최애가 내 앞에 앉았을 때 그 눈이 날 봤어. 웃고 있었지. TV에서, 팬 영상에서 늘 보던 그 미소. 근데 이상했어. 눈은 웃고 있지 않았거든. 아니, 눈이 너무 깊었어. 마치 안쪽 어딘가가 비어있는 느낌. 멀리서 봤던 그 얼굴이 가까이서 보니까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처럼 느껴졌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웃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광대. 그리고 그가 나를 보면서 말했어. 드디어 왔네. 대본에도 없는 말이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난 갑자기 식은땀에 젖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 누군가 내 등을 토닥였지만 난 그대로 뛰쳐나왔어. 카메라 플래시, 스태프들의 목소리, 팬들의 시선이 모두 흐릿하게 퍼졌고 밖으로 나왔을 땐 난 이미 울고 있었지. 이유를 설명할 순 없어. 다만 그날 이후 그의 영상을 볼 수 없게 됐어. 예전과 똑같이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무서워. 가끔 그날 그 눈빛이 떠올라. 그건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말, 드디어 왔네. 그건 처음 본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홈쇼핑에서 내 친구가 상품으로 나왔다 라는 이야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 밥 먹으면서 TV를 틀었고 채널은 우연히 홈쇼핑에서 멈췄어. 원래 홈쇼핑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화면에 나온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어.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딱히 떠오르진 않았지. 그런데 카메라가 상품을 비추는 순간 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거기엔 내 친구 수진이가 있었지. 수진이가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었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직접 선별한 라이프 파트너 수진 에디션입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감정 교류 기능과 적응 학습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미소와 똑같았지. 하지만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었어. 방송 내내 그녀는 서 있었고 진행자는 팔을 들어 그녀의 관절이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시연했어. 마치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설명하듯이. 난 얼떨결에 화면을 찍었어. 그리고 급하게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지. 신호음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문자도 DM도 답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수진이랑 연락한 게 2달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되긴 했어. 다음날 홈쇼핑 채널을 다시 찾아봤지만 그런 방송은 없다고 했어. 다시 보기에도 편성표에도 없었어. 내가 찍은 영상만 남아 있었는데 그 영상도 다음날 아침엔 재생이 안 됐어. 파일이 손상됐다는 메시지만 뜨더라고. 지금도 그녀의 SNS는 남아 있어. 며칠 전에도 게시물이 올라왔고 모두 평범한 일상 사진처럼 보여. 근데 사진 속의 수진인 이상하게 표정이 다 똑같아. 같은 각도, 같은 조명, 같은 미소. 난 지금도 홈쇼핑을 틀어.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봐. 혹시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까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좀 저희 예상을 많이 벗어난 내용이었네요. 저는 좀
친구와 나중에 누가 더 못생겼는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그날은 심심한 게 문제였어. 친구랑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어.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못생겼는지 한번 물어볼까? 아, 그냥 재미로, 진짜 재미로. 친구는 웃으면서 좋다고 했고 우린 그렇게 거리로 나섰어. 한 명씩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묻기 시작했지.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못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하다가도 웃으면서 대답해줬어.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어떤 사람은 꽤 진지하게. 초반엔 반반이었지. 한 명은 나, 한 명은 친구.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 근데 10명쯤 지나가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돌기 시작했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켰어. 이유도 없이, 주저도 없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쪽이 좀 하고 말을 흐리면서 미안한 눈치를 보이기도 했지. 친구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어색해졌어. 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머릿속으론 숫자만 맴돌았어. 17명, 18명, 23명. 30명째가 지나가고 그 사람이 또 나를 가리켰을 땐 난 웃을 수가 없었어. 야, 그만하자 이제. 난 그렇게 말했지.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이후 우린 어색해졌어. 예전처럼 셀카도 안 찍고 같이 다닐 일도 줄어들었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속엔 항상 그 숫자가 먼저 떠올라. 23대 7. 지금도 그날의 마지막 사람이 기억나.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우릴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 미안한데 당신이 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그날 중 가장 진심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지. 우스갯소리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의 답은 뼛속까지 박혔다고. 결론은 나였어. 그 모든 낯선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내 친구를 가리키지 않았어. 난 확실히 더 못생겼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옆집이 아무래도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괴담이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엔 그냥 특이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이사온 옆집은 평범했어. 창문은 항상 닫혀있고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사람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였어. 처음엔 못 본 영화 DVD, 그 다음엔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의 전자기기 설명서, 심지어 어느 날은 2029년형 스마트 밴드라고 적힌 패키지 박스까지. 처음엔 그냥 장난감 브랜드 같은 건가 싶었어. 하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물건은 없었지. 그러다 어느 날 옆집에서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은 큰 소리가 나서 대충 핑계를 삼아서 초인종을 눌렀어. 문이 열렸을 땐 이상한 냄새가 확 하고 풍겼어. 먼지와 철, 그리고 뭔지 모를 기계 부품이 타는 냄새.
안쪽에서 나온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날 관통하듯이 뚫어봤어. 뒤로 보인 거실에선 알 수 없는 장비들이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알파벳과 숫자들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어.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어. 시간 관측 관련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상했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늘었거든. 뉴스보다 하루 먼저 알게 되는 사건들, 내가 말한 적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웃, 그리고 어느 날 내 우편함에 꽂혀 있었던 편지. 3일 후 오후 2시 도로 반대편에서 사고가 납니다.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났어. TV에 나왔고 난 그걸 집에서 지켜봤지. 며칠 후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작은 기기를 건넸어. 손목에 차는 둥근 기계. 아직 내가 본 적 없는 기술. 곧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는 다시 문을 닫았고 그 뒤로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 몇 주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지만 그 집엔 아무도 없었지. 가구도 전자기기도 흔적도 모두 사라졌어. 하지만 난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이동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이 기계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어. 오늘 아침 이 기계에서 알림이 떴어. 2031년 11월 5일 임무 개시까지 남은 시간 8년 4개월 22일. 옆집은 이제 없지만 미래는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달빛만 빛나는 검은 밤, 분홍색 우비를 입은 남자 란 이야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밤은 유독 어두웠어. 가로등이 전부 꺼졌고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이 검게 깔린 마을 위를 스치고 있었지. 난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골목은 조용했고 어쩐지 평소보다 더 축축한 냄새가 났어. 그때였어.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어. 달빛에 실루엣만 드러난 채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지. 분홍색 우비. 어두운 밤 칠흑 같은 골목에서 너무도 이질적인 색깔.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그 우비가 말라있다는 거였어. 온통 축축한 이 공기 속에서도 그 우비는 방금 다림질한 것처럼 말끔하게 붙어 있었지. 그가 멈췄고 나도 멈췄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눈을 봤어.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무언가 텅 비어있고 안쪽에서 희미하게 핑크색 빛이 반사되고 있었지. 늦으셨네요. 그가 말했어. 난 대답하지 못했어. 그냥 뒷걸음질 쳤고 그가 천천히
한 발씩 다가왔지. 뒤로 돌아서 뛰려던 순간 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손에 차가운 물기가 묻었고 그게 피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내 앞엔 또 한 명의 사람이 누워 있었지. 온몸이 베인 채로 주변엔 핑크색 천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때 기억났어. 며칠 전 뉴스에서 들었던 소문. 달빛이 밝은 밤 분홍색 우비를 입은 살인마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불렀지. 분홍색 살인마라고. 하지만 그날 밤 그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어. 난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어. 시체도 분홍색 우비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손에 묻은 피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집 현관문 앞에 우비 하나가 놓여 있었어. 아주 선명한 분홍색이었지. 아직도 물기가 맺혀있는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분홍살인마 이야기였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좋았습니다. 100점이었고요. 자, 내가 그랬다고 한다. 뉴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 인터넷엔 내가 사람을 죽인 증거가 넘쳐난다. CCTV 영상, 문자 기록, 심지어 범행 도구에 남아있는 지문과 혈흔까지 전부 내 거라고 한다. 근데 난 진짜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그날 밤 난 그냥 잠을 잤어. 평소랑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웠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이미 경찰이 문을 두들기고 있었어. 그들이 내게 보여준 사진엔 낯선 골목에서 찍힌 내 모습이 있었어. 새벽 3시 피 묻은 손으로 칼을 들고 웃고 있는 나. 난 그런 골목엔 가본 적도 없어. 심지어 내가 입고 있었다던 옷도 본 적 없는 옷이고. 그 시간에 난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어. 스마트워치엔 내 수면 기록도 찍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가 전부 삭제돼 있었어.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처음엔 날 믿었지만 하나 둘씩 돌아섰지. 변호사조차도. 이 정도면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게 낫다고 했어. 내 방 서랍에서 칼이 나왔고 지하실 벽엔 피해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 심지어 내 노트북엔 피해자의 SNS를 추적한 흔적까지 있었지. 근데 난 진짜 몰라. 맹세코 기억이 없어. 조사실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아니라 혹시 다른 뭔가가 내 몸을 쓴 건 아닐까? 근데 그 순간 거울 속에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었어. 진짜 내가 아니라 거기 있던 그것이 나를 대신 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난 확실히 알게 됐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쨌든 모든 증거는 날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나도 믿기로 시작했어. 내가 살인자라고. 이제부턴 내가 기억해줄 차례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빙의인 것 같기도 하면서 다중인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이번 이야기는 유해조수의 알이고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어. 유해조수의 알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전부야. 언제부턴가 어른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말. 아이들은 그걸 귀신 이야기처럼 흘려듣곤 했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산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커다란 회색깔의 알 하나. 매끈한 표면, 사람 키만한 크기. 살짝 달궈진 듯한 미열. 주변엔 다른 생명체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 새소리도 벌레도.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손이 갔어. 누군가 일부러 감춰둔 것처럼 낙엽이 덮여 있었고 난 본능적으로 그것을 끌어냈어. 집마당에 알을 옮기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강아지가 짖지 않았고 고양이는 집을 나갔지.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어. 심지어 며칠째 마을엔 까마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 알은 점점 따뜻해졌고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어. 그러다 사흘째가 되던 밤, 난 그 안에서 소리를 들었어. 여기 열어줘. 난 도망치지 않았어. 뭔지 모를 끌림이 있었거든. 망치로 알 껍데기를 깨트렸을 때 안에서 나온 건 사람과 비슷한 형체였어. 길고 축 늘어진 팔다리. 눈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피부막.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내게 안겼어. 마치 날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 이틀 뒤 난 그 존재를 마당 지하에 만든 공간에 숨겨서 키웠어. 말도 빠르게 배웠고 무엇보다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어. 사람들은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난 그 존재에게 하나씩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지. 저 사람 사라지게 해. 그리고 저 집도 다 비워버려. 그럴수록 나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떠나거나 사라졌어. 그리고 오늘 그 존재가 알을 하나 더 낳았어. 이제 내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에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 유해조수의 알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알은 하나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걸 깨운 인간은 나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무슨 뭘까요? 열린 결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GPT한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알 좀 있으면 좀 가져가고 싶달까요? 예. 다시 한번 이제 공지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지금까지 있었던 주 3회 업로드의 주기가 좀 이제 더 길어질 것이다. 이제 월수금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채널이 커가지고 이제 본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그래도 꾸준히 다시 올리니까 좀 폼이 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잘 붙은 다리를 또 다시 분지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녹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요. 오한만.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뭐 부러지는 거를 못 봐요. 공포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막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 절대 못 봐요. 너무 무서워. 아무튼 업로드 주기가 이제 업무 복귀로 이제 주 1회에서 2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라이브는 그래도 매주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라이브 하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쵸? 이전처럼 그렇게 막 좀 방치 비슷하게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브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